JB타임즈. 더마카와 함께 시선 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마카입니다. 광복절인 오늘 아침도 삐딱선 정신에 입각해서 주요 뉴스 챙겨 드릴 텐데요. 동심초님이 종배영님 보령에 비가 너무 많이 왔어요. 걱정이 태산입니다. 그러니까 뉴스로 저도 봤어요. 네, 오늘 동네 사람들 모여서 도로 복구해야 해서 이제 갑니다라고 보내주셨네요. 아, 보령에 사시는군요. 아이고 힘드시겠다. 그렇죠. 힘내시기 바라고요. 네. 빨리 복구되기 좀 바라겠습니다. YSK 이한님은 매일 아침 빠짐없이 애청하긴 하는데 오늘 처음으로 실시간 청취 중입니다. 김종배님의 수염처럼 날카로울 땐 날카롭고 털털할 땐 털털한 방송 너무 좋아해요. 감사합니다. 아, 그래요? 수염이 날카롭지는 않은데. 네. 그러게요. 수염이 날카롭다는 건 어떤 의미이실까요? 그러게. 그래요? 한번 쓰다듬어 볼게요. 네. 자, AA 스타인 것이죠. 네, 민주당 전당대회가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주말 충청권 권역 투표뿐 아니라 1차 국민 여론조사 결과까지 발표가 됐는데요. 네. 이재명 후보가 압도적인 표차로 1위를 지켰습니다. 네. 유일한 충청권 후보로 텃밭에서 반전의 계기를 마련하겠다던 강훈식 후보, 그리고 국민 여론조사에서 반전의 계기를 마련하겠다던 박용진 후보는 예상보다 낮은 득표율로 고개를 숙였는데요. 네. 때문에 오히려 단일화의 문은 조금 더 열린 게 아니냐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왜요? 이제 마음 비운다? 이제 누군가가 각오를 할 거다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글쎄요. 네, 아무튼요. 민주당 전대. 네. 어쨌든 이대로 싱겁게 끝날까요? 아, 뭔가 지금 뭐 판이 흔들리는 조짐이 전혀 보이질 않고 있죠. 네. 결국은 박용진, 강훈식 두 후보가 얻고 있는 득표율도 박용진, 강훈식 후보를 지지해서 나오는 표냐 아니면 비명 표냐 이렇게 좀 갈라서 볼 부분이 이제 됐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박용진 후보나 강훈식 후보가 뭔가 좀 어필 포인트가 있고 그래서 어떤 그 울림이 있다고 한다면 좀 이게 좀 그 득표율에 있어서 뭔가 좀 조짐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것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온전히 좋아서이기보다는 이재명 후보가 뭔가 좀 아니어서 그래서 그냥 두 후보를 선택하는 성격의 표라고 봐야 되는 게 오히려 현실적이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요. 이렇게 놓고 본다면 이른바 97세대의 약진이라고 하는 것은 없다 이렇게 진단을 해야 되는 거겠죠. 그럼 왜 없는가? 이거를 두 후보가 한번 좀 되돌아볼 타이밍이 됐다. 이런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네, 없다. 단정을 해주셔서 네. 네, 뭐 결과 보고 또 얘기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새 후보 인터뷰를 저희가 지금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각각의 입장도 또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네. 뉴스와 분석이 함께하는 JB타임즈 오늘 주목할 뉴스들 챙겨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 어떤 건가요? 이준석 이제 전이라고 붙여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돼야 되는 아직 비대위가 꾸려지기 전이라서 대표다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아무튼 네. 이준석 전 대표가 지난주 토요일에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격정 토로로 했는데요. 여러 얘기를 했지만 개인적으로 귀에 꽂혔던 건 바로 이 대목인데 함께 들어주시죠. 윤핵관들이 꿈꾸는 세상은 우리 당이 선거에서 이기고 국정 동력을 얻어서 미래 세대가 바라는 가치를 실현하는 그런 방향이 아닙니다. 국민 모두가 알고 계시는 것처럼 윤핵관과 그 호소인들은 그런 선택을 할 리가 만무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들과 끝까지 싸울 것이고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방식으로 가려고 합니다. 네, 수많은 말들이 있었는데 이 대목에 꽂힌 이유가 있겠죠? 네. 왜 이 대목에 꽂히셨습니까? 궁금했어요. 아하, 윤핵관이 가장 두려워하는 방식이 뭔지 정말 궁금하지 않습니까? 궁금하죠. 이준석 전 대표 기자회견 후에 윤핵관은 물론이고 대통령실까지 무시 모드로 일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무대응하고 있죠. 대응하면 이준석 전 대표 판만 키워준다는 판단으로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는 건데 이런 윤핵관을 끌어내고 나아가 타격을 가할 수 있는 방법이 정말 있는 걸까? 이게 궁금하지 않습니까? 일단 뭐 많이 나왔던 신당 창당은 본인이 직접 SNS에 뭐라고 올렸습니까? 안 합니다. 네. 라고 올렸는데 그러니까 당분간이라고 칩시다. 당분간 안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일단 그러니까 제쳐두죠. 그러면 나올 수 있는 시나리오가 뭘까요? 이른바 제도투쟁이 있습니다. 제도의 범위 안에서 계속 싸우는 거겠죠. 그러려면 가처분 신청 낸 거 인용을 끌어내야 하고
당대표 복귀를 실현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이건 윤핵관이 가장 두려워하는 방식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냐? 가처분 인용을 끌어내도 원내대표 교체를 통해서 비대위 체제를 끌고 가는 시나리오가 이미 나온 바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점에서 그렇고 그저께 기자회견 같은 걸 빌미로 2차 징계를 시도할 수도 있다. 이런 시나리오도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꾸로 이준석 전 대표가 가처분 인용을 끌어내지 못하고 오히려 기각당하면 그는 완전히 대표직을 잃고 더 변방으로 밀려나고 목소리는 가늘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도의 틀 안에서 싸우는 것 갖고는 분명히 한계가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고 그러면 다음 시나리오는 뭘까요? 여론전입니까? 만약 그거라면 제가 볼 때 큰 거 한 방은 안 나올 겁니다. 당분간은. 왜냐? 이미 엊그제 기자회견에서 증명한 것이기도 한데요. 여론전은 흐름 아니겠습니까? 네. 흐름에 따라서 완급과 강약을 조절하기 위해서 잘게 쪼개가는 게 기본입니다. 여론전에 있어서는. 길게 가야 되거든요. 게다가 이준석 전 대표에겐 특별히 절실한 사유가 하나 더 있지 않습니까? 여론 흐름 말고 수사 흐름을 살펴야 되잖아요. 자신에 대한. 이 흐름을 봐가면서 이른바 보위용 한 방을 쟁여놔야 되거든요. 따라서 여론전에 나선다면 그건 가는 거 여러 방을 게릴라식으로 때리는 거가 될 텐데 이것 갖고 어떤 현상이 발생할 수 있냐면 피로감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언론도 피로감을 느끼겠지만 국민의힘 내부의 피로감이 극에 달할 수 있고 오히려 이게 반 이준석 기류를 더 강화할 수 있다. 게다가 윤핵관들이 이마저 무시로 일관하면 파문은 잦아든다. 이런 얘기도 성립이 될 수가 있는 거겠죠. 네, 그래서 김정원 님이 그만큼 권력 기득권의 개혁은 어렵다는 반증인 것 같습니다. 라고 해주셨는데 반면에 천사대교 SH님이 이준석 대표도 윤석열 대통령의 약점을 뭔가 하나 가지고 있는 게 아닐까요? 라는 추측을 해주셨네요.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오늘부터 라디오 인터뷰 합니다라고 하는 뭐 입장도 밝힌 바가 있고 네. 그런 거 놓고 보면 여론전이라고 봐야 되는 거고 또 한 가지는 그 공간을 만들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네. 이렇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이대남을 중심으로 한 건지 뭐 이렇게 설정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온라인 아마니까 공간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거기를 통해서 자신의 존재감을 계속 확인을 시키면서 발언력을 유지시켜 들어갈 그런 거점 공간을 설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거기서 어떤 모여드는 사람들을 가지고 전당대회에서 본인이 안 되더라도 본인이 미는 후보를 내서 일종의 파란을 일으키는 그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냐. 제가 볼 때는 윤핵관들이 이거에 대한 방비도 안 하고 있다면 제가 볼 때는 그건 넌센스다. 코미디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그 말씀하시니까 생각이 나는 게 이준석 대표가 기자회견 후에 SNS에 제일 먼저 올린 글이 당원 가입하기 좋은 토요일 저녁입니다. 그들이 유튜브에 돈을 쓸 때 우린 당원이 되어 미래를 준비합시다. 이거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온라인이든 어디든 새로운 세력을 모으는 것뿐만 아니라 당내 세력을 모으겠다. 그죠? 아니 그러면 그다음에 나오는 맞대응 카드가 뭡니까? 전당대회 룰 바꿔버리면 될 거 아닙니까? 뭐 어렵게 생각을 해요. 네, 김승환님은 핵심은 개고기를 양고기로 속여 팔았다는 겁니다. 이 점을 또 지적을 해주셨고 반면에 이승민님은 개고기 팔라고 등 떠민 사람 있습니까? 본인이 팔았으면 본인이 책임질 문제입니다. 이런 의견을 또 주셔서 아무튼 요거는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저희가 또 지켜보도록 하고요. 예. 근데 어쨌든 대통령실이 무대응 기조를 밝히긴 했지만 이준석 대표가 기자회견에서 윤핵관 그리고 윤핵관 호소인 등의 실명을 거론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대선 과정에서 본인에 대한 대통령의 호칭이 거의 욕설이었다라는 것도 밝혔어요. 네. 저는 좀 들으면서 깜짝 놀라기도 했는데 대통령이 17일 날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하잖아요. 네. 여기서 기자들이 질문 안 할까요? 답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당연히 하겠죠. 그럼 무대응 기조가 깨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하더라도 답변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큰 틀에서의 무대용 기조는 그냥 넘어갈 수 있겠죠. 저는 당무에 개입을 하지 않고 따라서 그거에 대한 답변을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뭐 모범답안이죠. 바로 그렇게 답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JB타임스 다음 주목할 뉴스 어떤 건가요?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실 개편을 하는 것 같습니다만 네. 그 폭을 놓고 지금 보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비서실장을 포함해서 정무 홍보수석이 교체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는가 하면 다른 쪽에서는 홍보 쪽만 손볼 것이고 그것도 교체가 아니라 보강일 거다. 그래서 김은혜 전 의원이 홍보 특보로 들어갈 거다. 또 이런 보도가 지금 나오고 있는 엇갈리는 지금 상황입니다. 뭐가 맞을까요? 뭐 그걸 누가 알겠습니까? 뭐 뚜껑을 열어보면 알겠죠. 하지만 대충 진단 가능한 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야기되는 게 비서실장, 정무수석, 홍보수석 아니겠습니까? 네. 하나하나 한번 짚어볼까요? 우선 정무수석부터 보죠. 제일 쉬운 거니까. 정무수석 교체 여부는 제가 볼 때는 별로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안 중요해요? 예, 그 반증이 있기 때문인데요. 바로 텔레그램 대화입니다. 아니 대통령과 원내대표가 실시간으로 문자 대화를 나누는 판 아니었습니까? 네. 뭐 정무수석의 가교, 통로 기능이라고 하는 게 별로 없음을 방증하는 것이잖아요. 그런 거 아닌가요? 갈아도 그만, 안 갈아도 그만. 이렇게 듣는 정무수석 기분 나쁘실까? 네, 너무 하셨네요. 근데 정무수석이 여당과의 가교 역할뿐 아니라 야당과의 가교 역할도 하지 않나요? 그 야당과 가교 역할을 했다는 뉴스 보셨습니까? 못 봤습니다. 네. 다음 홍보 가시죠. 이건 필수라고 봅니다. 어허. 대통령 보좌 기능 이전에 자체 역할에서도 뭔가 수많은 문제를 노출한 바 있지 않습니까? 네. 저희가 수없이 지적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뭔가 좀 아마추어 냄새가 너무 난다라는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가장 먼저 칼을 대야 할 곳인 것은 분명합니다. 문제는 교체가 아니라 보강으로 갈 경우입니다. 이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그 홍보수석실 안에서의 기능이 뭔가 엇박자가 나오고 엇나가고 있고 뭔가 지금 어설프다라는 건데 결국은 홍보수석실 안에서 컨트롤 타워를 단일화하고 일사불란한 효율적 체계를 갖추느냐 못 갖추느냐 이게 핵심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홍보수석이 따로 있고 홍보특보가 따로 있다. 그러면 이게 맞는 방향일까요? 그러면 활동의 무게중심이 어느 쪽으로 쏠리는 겁니까? 오히려 저는 이걸 점검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허. 그렇기 때문에 홍보수석 교체냐 홍보특보 보강이냐 이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닐 수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네. 마지막으로 비서실장 문제를 볼까요? 비서실장의 역할은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걸 잘 보여주는 게 현재 여권 안에서 나오는 한 사례를 거론하고 있죠. 거기 뭡니까? 박근혜 정부 때 등장했던 김기춘 비서실장. 이걸 예로 많이 들지 않습니까? 여권에서. 네네. 그러면서 이게 뭐냐. 대통령실을 강한 그립감으로 움켜쥐고 대통령에게 직언을 확실하게 할 수 있는 사람. 김기춘 비서실장이 정말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그런 예로 그러니까 이 사람을 그러니까 들고 있는데 결국은 대통령실 안에서 확실하게 움켜쥐면서 그러니까 이 보좌 기능을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체계를 잡고 또 대통령에게 제대로 직언하고 보고할 수 있는 이 두 가지 역할을 좀 주문하고 있는 것으로 그냥 좋게 해석을 하는데 네. 이거는 제가 봐도 필요한 것 같기는 해요. 근데 그게 가능할까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왜요?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현재 여권의 세력 구도에서 본다면 윤핵관 말고 있을까요? 결국 포인트는 윤핵관이 그러면 윤핵관 가운데 한 명이 비서실장으로 정말 들어가느냐 이건데 지금 윤핵관으로 거론되는 사람들은 다 현직 의원들이에요. 그렇죠. 그럼 의원직을 버려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 자신이 정말로 의원직까지 버리면서 총대를 맬 용의가 있느냐. 이게 지금 관전 포인트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언론에서는 인수위 시절에 당선인 비서실장을 했고 윤핵관 중에 윤핵관이라고 불리는 장제원 의원 이름이 다시 등장을 했던데요. 과연? 글쎄 그렇게 될까요? 한번 볼까요? 네. 이석기님, 홍보가 문제가 아니라 정모 라인 자체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라는 진단해 주셨고요. 5696님은 교체보다 보강이라면 기존의 입장은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요? 지금 제기되는 문제가 사라지진 않을 것 같습니다. 라는 전망 주셨고 8273님, 홍보수석 누가 맡든 참 힘들 것 같습니다. 네. 이승민님, 인적 쇄신 안 하는 것은 용기입니까? 만용입니까? 해주셨는데 어떤 범위라도 하긴 한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그죠? 그러니까 손을 대긴 되는데 얼마나 되느냐. 네. 이걸 좀 아까 말씀드린 엇갈리고 있기 때문에 뚜껑 열어봐야지 알 수 있다는. 네, 언론 보도들이 엄청 헷갈리는데 중폭이라는 말도 이제 등장을 했더라고요. 네.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 또 하나의 관심사는 과연 인적 쇄신으로 현재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느냐, 뭐 없다 이런 얘기들이 여권에서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목이 되는 게 오늘 광복절 기념사 그리고 17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 담길 메시지인데.
있는데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강조했던 거는 자유, 공정, 상식이잖아요. 네. 요걸 뛰어넘는 뭐 메시지가 나올까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메시지에 이런 단어를 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정말로 그 단어를 가치라고 하는 표현으로 바꾸면 그 가치가 녹아들어 있는 정책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미사여구가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지금. 뭐 대통령 취임사에도 보면은 자유니 연대니 이런 그러니까 좋은 단어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럼 그게 지금 그 국정에 그러니까 반영이 되고 있느냐? 뭐 여러분들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네. 제이비타임스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겁니까? 간만에 정의당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비례대표 사퇴 권고 총당원 투표가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당원 총투표 발의자인 정호진 전 수석대변인이 어제 SNS에 글을 올렸어요. 당원 총투표 발의 요건을 적법하게 달성했고 정의당 비대위가 이를 당 선관위에 통보했다. 이런 사실을 전하면서 선관위가 4일 이내에 선거운동 및 투표 일정 등을 공지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참고로 발의 요건은 투표권을 가진 당원의 5% 이상 서명을 받아야 되는 건데 투표권을 가진 당원이 한 18,000명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910명 이상의 그러니까 서명을 받았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겠죠.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당원 총투표 안건은 비례대표직 사퇴 권고입니다. 권고. 그러니까 받아들여도 그만 안 받아들여도 그만입니다. 명목상으로는. 그런데 당원 총투표가 갖는 상징성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당원 총투표에서 사퇴를 권고하는 결정이 내려졌다면 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겠죠. 그거는. 그런데 문제는 정말 가결될 수 있느냐. 바로 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이거는 정말 모르겠어요. 정호진 수석 대변인이 바로 이런 총당원 투표를 제안한 게 꽤 됐던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네. 이제서야 발의 요건을 채웠다라고 하는 점도 주목해서 봐야 된다. 꽤 오래 걸렸다. 910명 이상의 서명을 받는 과정이. 이렇게 본다면 과연 가결될 수 있을까? 여기에 물음표를 찍을 수도 있겠죠. 네. 근데 뭐 내부 사정은 지금 제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단정해서 말씀을 드릴 수 없겠고요. 그 포인트를 좀 그 말씀을 드리면 당원 총투표 명목은 전면적인 혁신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이면에 몇몇 비례대표 의원으로 상징되는 노선을 둘러싼 갈등이 내재해 있는지 여부가 체크 포인트 하나인 것 같고요. 또 다른 하나는 민주당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한 것인가를 둘러싼 입장차가 내재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어떤 측면에서 그러냐면 현 비례대표 의원이 아니라 만에 하나라도 현 비례대표 의원들이 사퇴할 경우에 그 자리를 물려받는 후보들 이 문제가 또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이 두 가지 포인트를 그 앞으로 놓고 이후 전개될 양상을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아무튼 이 시도 자체가 우리 정치사의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것으로 주목거린 것만은 분명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우리 정치사상 처음 맞죠? 그렇죠. 더 나아가서 이 시도가 다른 정당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저는 이것도 되게 주목거리인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까지는 한번 비례대표 뽑으면 이른바 일수불태 낙장불입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 관행이 언제부턴가 조금씩 균열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 예가 지금은 더불어민주당과 합당을 했던 열린민주당에서 다른 비례대표 의원이 원내에 진출하는 게 더 나으니까 특정 비례대표 의원이 사퇴를 해야 된다라는 당원들의 목소리가 나온 바가 있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네. 그러니까 비례대표 의원으로 한번 그 금배지를 달면 4년 동안은 누구도 터치하지 않는다라고 나왔던 이런 움직임이 어느 순간부터 뭔가 균열 수준을 보이고 있었고 그런데 이게 정의당에서 오히려 제도에 입각해서 당원 총투표를 하는 이런 양상으로까지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앞으로 이 정당 안에서 비례대표 의원들에 대한 일종의 소환, 당원들의 소환, 이거를 가능하게 하는 제도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관행이 그러니까 확실하게 나타나는 것인지, 이걸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네, 뭐 구속력은 없지만 일단 가결되면 그 파장은 상당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진행되는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하나 이하나님이 뼈를 깎는 자구책인 듯 보이는데 잘 됐으면 좋겠네요. 정의당 존재감 너무 없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네요. 네, 자 마무리하죠. 담화가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